안녕하세요. 70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김기춘 어제 열린 공판에서 눈물 호소했죠. 미국 세제 개편안 현지 시간 19일 오후 하원 통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눈 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중부지방 많은 눈 약 한 10cm 정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예상이 되죠. 자, 이 중에 봉도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김기춘 어제 공판에서 눈물 호소했죠. 지난 75년서부터 80년까지 약 23명의 제일 유학생을 간첩으로 몰았던 그때 그들이 가족에 당했던 그 눈물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더우셔야 합니다. 자, 정봉주 정치쇼 1부 순서 들어왔습니다. 뉴스 브리핑.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내가 이게 이름 기억 못하고 찾는 동안에 그냥 자진 납세해버렸네. 네, 그러실까 봐 제가 먼저. 자진 납세 좋은 버릇이에요. 네. 네, 연말 정산할 때 네. 세금을 많이 내세요. 세금 많이 내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세금 낸 게 다 자기한테 다 돌아오거든요. 아, 그렇죠. 예, 다 네. 돌아오고 국가로부터 혜택은 다 받고 세금은 안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상위 1%. 그렇죠. 특히 뭐 법인세 하나 올렸다고 네. 예전에도 막 좀 난리가 났었었죠. 그렇죠. 지금도 이번에 법인세 그 올린 거 아니 상위 구간에 3천억이에요. 3천억. 네. 3천억 이상 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에게 22%가 아니라 25% 내게끔 하겠다. 네. 그런데 3천억 넘는 회사 몇 개 같아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열 몇 개 정도 되지 않아요? 77개. 아, 77개. 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저렇게 법인세 감면했고 그분들이 내는 법인세가 일단 3천억이 넘어가게 되면 22%일 때도 16%밖에 안 돼요. 네. 그럼 25% 올려봐야 한 19%쯤 되거든요. 그럼 일반 중소기업 내는 법인세보다 적어요. 중소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어요. 네. R&D 기술 자금도 못 받고. 그럼 본인들 더 많은 혜택이 있거든. 그렇죠. 근데 안 내요. 혜택은 받을 건 받고 예. 네, 낼 건 안 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 정의가 삐뚤어지는 거죠.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처음부터 너무 묵직하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받은 만큼 내자. 조금 더 내면 조금 더 받는다. 자, 오양수님 예능 프로보다 정봉주의 정치쇼가 제일 재밌어요. 뭐보다라고 하는 비교는 좀 불가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the best. better than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the best. 욕심이 많으시네요. the best in the world. 네. 욕심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 팩트예요. 팩트 폭격. 네. 자, 첫 번째 뉴스 할 생각하세요. 말려들지 말고. 폭격은 제가 당했네요.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에 그 허위 광고에 면죄부를 부여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처리 사건 평가 태스크포스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그 공정위가 했던 조치들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난 9월에 꾸린 조직인데, 아하. 네, 이 TF에서 지난 19일에 네,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 지난해에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그 애경과 SK케미컬이 2002년과 2011년 사이에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 그러니까 CMIT라고 하고요. 예. 네, 메틸 이소티아졸리논 MIT라고 하는데 예. 이 두 물질이 이제 독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독성 성분이 포함된 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를 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고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공정위에 제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정위가 이 허위 광고를 처벌을 하지 않고 그 사건을 심의 절차 종료, 그러니까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그 환경부의 판단 등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었다. 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 JTBC가 당시 공정위의 그 해당 심의 과정 회의록을 입수했는데 좀 이상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요? 한 공정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웬만한 화학 제품에는 독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공정위원이 하지만 이 가습기 살균제에는 독성 물질에 대한 표시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이 지금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본질을 얘기한 거죠. 광고를 그렇게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계속 이제 다른 공정위원은 뭐 화학 제품에 원래 독성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반박을 하자 그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을 자르면서 이 제품을 문제를 삼으려면 다른 제품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공정위원 누구예요? 공정위원이라고 그냥 그 회의록에 나와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누구의 발언인지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요. 예. 네. 모르진 않죠. JTBC는 알고 있을 것 같기는 아니 한데. 그 공정위 이거 다시 감사하게 되면 네. JTBC에서 보도한 거고 지금의 공정위가 그때 당시 공정위원들 회의한 사람들을 찾아내면 누군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찾아내면 금방 예.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3명밖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원래는 총 9명이 그 공정위원들이 이제 회의를 전체 예.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3명이서 소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찾아갖고 처벌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김상조 예. 공정거래위원장도 좀 그 기회가 있으면 시계를 좀 거꾸로 돌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해당 부분에 예. 좀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처벌받아야죠. 네. 처벌하고 적폐청산하는 것은 자꾸만 야당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그러는데 잘못한 사람을 처벌을 하면 재채기가 나오네. 재채기가 나온다고? 얘기할 때 재채기가 나왔고 네. 자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요. 부모님들이 제일 화가 났을 때 우리 아이가 언제 제일 그렇게 때리는 줄 알아요? 막 화가 나갖고 언젠데요? 첫 번째 거짓말하고 첫 번째 도둑질 했을 때. 음.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아이가 될까봐 두려워서. 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 거짓말한 사람들, 도둑질한 사람들, 나쁜 짓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사회가 도덕성이 유지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서로 간에 믿으면서 사는 훈훈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한 집에 또 다른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쌀을 훔쳐오는 쥐를 왜 그냥 놔도 그냥 쥐를 잡아야죠. 다음 소식으로. 아니 쌀을 갉아먹는 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국가의 고가진 쌀을 갉아먹는 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 되는 근데 거고. 작은 쥐도 잡아야 되지만 대왕 쥐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네, 아니 쥐 알겠습니다. 잡자는데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네, 아니 뭐 아침부터. 쥐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당연히 잡아야 될 쥐를 잡자는데 왜 그러십니까? 네, 뭐 다른 거 사람 잡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위태위태한 기분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 한기 감습을 하네요. 예. 네. 어쨌건 확 쥐물듯이 물어버릴까 보다. 네, 넘어갈까요? 예. 어쨌건 뭐 예. 그렇고요. 그 두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야, 공정위가 결국은 이렇게 독성 있는 그 가습기 때문에 네, 피해본 부모들이 낸 거조차도 묵살을 한 정황이 있다. 그렇죠. 묵살을 한 정황이 있고, 근데 아직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TF를 구성을 하고 조사를 했지만 아직 좀 미진한 점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전임 분들한테 공정위원들을 이렇게 조사를 안 누르려고 했고요. 했던 공정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당신 자식이 그랬어도 그렇게 눌렀겠냐. 아, 그럼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피해 본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예. 임산부, 예. 영유아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아유. 피해를 입고 돌아가셔서 그럼요.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었는데. 그 얼마나 귀여울 때요. 눈에 노도 안 아픈 2살, 3살 때. 아, 그럼요. 게다가 또 정말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 그러면 살균제를 더 했던 거 건강하게 아닙니까? 자라게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역지사지. 네.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당신 자식이 그랬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공인의 마인드다. 네. 이 JTBC 보도에 따르면 특히 SK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JTBC에서 나왔어요. 왜 그렇게 JTBC를 팔아줘요? 단독 보도를 했길래 네. 아, SK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 예. 가습기 성분에 독성 물질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알고 파는 거예요? 광고를 오히려 뭐 그냥 인체에 무해하다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뭐 아. 테라피가 있어서 뭐 건강에 더 좋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SK는요? 네. 그런 기업은 문 닫아야죠. SK케미칼 그런데. 정말 그런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샀고 그거를 틀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죠. 죽고 그다음에 평생 이 인공 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아이고.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좀 다시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올림픽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그 예. 22일 개통을 할 그 서울 강릉 KTX 노선의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다녀왔는데요. 예. 이 자리에 시민들도 함께해서 화제를 모았었죠. 그 어쨌건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NBC라는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건데요. 그 미국도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만의 평화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연기하자는 그런 거죠. 그리고 올림픽은 평화의 상징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그 88년 서울 문재인 올림픽은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문재인 말 대통령이 따라야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 말에 따르면 이러지 말고. 네. 뭐 기분이 무척 청취자분들 나빠지는데요. 청취자분들을 고려해서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에 따르면은 그런 88년도 1988년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서냉전을 해소를 하고 좀 그런데 역할을 했다면 그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에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88년 서울올림픽은요. 그 전에 84년, 80년 올림픽이 러시아 올림픽, LA 올림픽인데 둘 다 반쪽 올림픽이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하나는 서방 세계, 하나는 비서방 세계만 참가했던 LA 올림픽도 소련 당시에 소련이었죠. 참석 안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데 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동서 화해, 냉전 해소의 상징이 되었으므로 한국은 그런 기운이 있는 나라다. 이번에 평화의 나라로 한번 가보자. 아하. 그런 의미였었네요. 뭐 그런 의미죠. 게다가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끝까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해나가겠다. 특히 뭐 IOC나 IPC 같은 이제 올림픽 기구들을 연계를 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올림픽 기구들이 북한에 계속해서 참가를 설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상징성도 있잖아요. 동계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얼 때 아니에요. 이 얼음을 평화로 녹이자. 해빙을 하자. 해빙을 하자. 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잘할까 나는. 8950님, 봉도사님 방송 너무 재미나게 잘하시네요. 속이 뻥 뚫려요. 방송 들으며 다양하고도 참 어이없는 상황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아니나 시간 많이 남았네. 자, 아이고 또 가슴 아픈 소식.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님께서 오늘 별세하셨네요. 오늘 별세하신 건 아니고요. 그 지난 16일 노안으로 별세를 하셨는데 16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향년 95세이시고요. 그 할머님은 만 16세에 불과하셨을 때 중국으로 끌려가서 그 일본군에 의해서 가혹한 나날을 보내셨다고 하고요. 1923년생이에요. 그리고 이때 그 16세에 끌려갔으면 1939년이거든요. 이때 위안부 39년 37, 8년서부터 위안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극성을 부릴 때죠. 네, 그렇습니다. 전쟁이 막바지로 달릴 때. 할머님의 옆구리와 널쩍다리에는 칼자국이 있었고요. 팔에는 가네꼬라는 일본 군들이 새긴 문신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흔들을 몸에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셨는데요. 그 일본이 패전한 그때 저항하니까 칼로 그 상처를 입혔을 것이 분명할 거고. 분명하죠. 할머님은 패전을 한 후에 일본이 패전을 한 후에 갈 곳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일본으로 가자는 일본 군인의 말에 속아서 일본으로 가셨고요. 이후에 계속 일본에서 거주를 하셨고 이번에 돌아가신 곳도 일본 도쿄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네, 일본에 계신 분이에요. 할머님이 위안부 사실 피해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그 1992년 그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는 문서가 공개가 되자 그 일본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그때 송신도 할머님의 피해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신도 할머님께서는 그 일본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본 정부에 소송을 내고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싸우셨는데요. 아쉽게도 재판에서는 패소를 하셨습니다. 할머님의 이 이야기들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2007년에 개봉이 됐었어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비록 패소는 했지만 할머님께서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남기셔서 그렇게 제목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나의 마음과 역사는 지지 않았다 이렇게 들리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거 보고 일본이 끝까지 사과 안 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가지 않았었습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그 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점을 설명을 하는 강경화 장관에게 뭐라 그랬어요?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만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하세요, 사과. 사과를 하셔야죠. 사과나 하세요. 독일처럼. 그 독일하는 거 좀 그대로 배우세요.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3변시대.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신라를 대변하는 김태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탑이죠, 탑. 네? 탑.
Tears 변호사 of Fuck. 그거에 난또뭐 Tears of Park. 변호사 중에 아닙니다. 탑이에요. 탑.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화 계장 퇴선 이제 100절 완전 넘어. 네, 백제입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좀 있으면 반갑습니다. 목포까지 갑니다. 하이도까지 갑니다. 네. 신안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예.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무사 적폐청산 반대 세력이 있다. 이게 뭐죠? 이게요. 올 이제 지금 12월 4일 날 예. 그 국방부에 이제 적폐청산 TF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MB 정권 시절에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의 댓글 부대 뭐 스파르타와 예.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아 댓글 보다가 스파르타의 또 이름이? 스파르타. 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왜 300이라 그러죠? 스파르타쿠스 300. 이제 그러면 압수수색하면 뭐 하나요? 보통 이제 컴퓨터 다 들고 오죠. 컴퓨터 들고 예. 오고 문서를 다 들고 와서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싹 복원을 해보니까 예.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야, 좀 있으면 그 국방부 TF에서 우리 압수수색한대. 그런데 감청에서 알았어. 이게 문서가 나온 거예요. 어머머.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네. 국방부 내, 그러니까 기무사 내에 국방부 TF를 감청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 이거 조사하려면 지금 이제 기무사 압수수색 해야 되니까 준비해. 그거를 그런 것을 듣고 기무사가 감청을 한 거예요? 감청을 해서 듣고 그거를 실제로 보고한 문서가 복원이 됐어요. 다 지웠는데. 네. 포렌식 기법을 그러니까 이게 또 살렸네. 보면 국정원 댓글 관련은 이미 거의 종료가 됐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예. 지금 구치소에 계시니까. 근데 국방부 이제 지금 군부대 사이버 사령부하고 기무사 관련해서는 뭔가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고 김관진도 나오고 결국 이게 내부의 윤관빈도 수사 나오고. 정보가 이렇게 불법 도감청을 통해서 새 나간 게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이제 SBS를 통해서 단독 보도된 내용입니다. 야 충격적이네요. 어제 보도된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시리에 기분이 안 좋죠. 빠졌는데. 시리에 빠졌어요. 내가 무슨 군인이에요? 무슨 시리는 뭐 내가 왜? 아니 국방부 아니 기무사가 낯빛이 좀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기무사가 이게 이렇게 하고 털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더 낙담하지 않을까? 이건 기무사는 이건 MB 쪽 하던 하고. 말도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네. 아니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많이 날라가야지. 그쪽 사람 누구? 당협위원장 자리에다. 이번에 많이 날라갔어요 이미. 물 좋은데 많이 나왔습니다. 58명. 예, 지역 당협위원장. 서초갑. 네. 뭐 물 좋은 데가요 많이 나왔어요. 예. 서초갑도 날라갔어요? 네. 누구죠 거기? 유여의 최고위원입니다. 거기요. 네. 서초을은 여기 몇 번 나왔었는데. 그렇죠 서초울은. 서초갑은 이혜훈 네. 의원을 받아. 예전에 조윤선 전 장관하고 붙었던. 예.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군대에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군에서 감청 영장 같은 걸 제가 발부를 해주고 했었는데 실제로 국정원에서 기무사죠. 군은 그 기무사라 그러는데 기무사에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우리도 안 믿고 싶지만 좀 믿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예. 통제를 해야 되지만 사실 조금 불안해요. 그런 특히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었다. 예, 특히 군에 쓰는 어떤 이 안내 전화가 있어요. 군 전화. 예. 군 전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왜 자기들끼리 전화 받으면서 통신보안 이 얘기는 왜 해요? 다 도감청하고 있는데. 그냥 다 듣고 있는데 들으라고 하는 소리. 통신보안 그럽니다. 진짜. 네, 통신보안 통신보안 그러잖아요. 예. 통신보안 안 하면 또 그것도 문제 가지 않나요? 예. 내가 너 감청해봤는데 통신보안 안 했지? 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진짜 이게 실제라면 예. 댓글 수사가 그래서 군 댓글 수사 좀 어려운 게 아닌가. 또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돼요. 김관진의 그 영장이 나온 거하고 임관빈하고 둘이 석방 풀려난 거하고 좀 같이 계를 같이 한 김태호 영장 안 된 거하고도 계를 같이 하는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안 좋아요. 느낌이. 예, 많이 안 좋습니다. 예. 또 국방부 자체가 TF팀을 하다 보니까 조사 결과가 지금 검찰한테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이걸 공소유지할 정도의 증거를 모을 수 있을지도 또 의문입니다. 이게 사실 저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요. 수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밀성이거든요. 기밀성이? 북한 기밀성 말고 그 기밀성 말고 기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기밀. 보안. 예. 그러니까 신속. 우리가 무엇을 수사하고 무엇을 압수하고 언제 오고 이런 걸 몰라야 돼요. 그렇죠. 언제 올 줄 알면 싹 치워놓죠. 압수수색이 그래갖고 전격성 아니에요? 네, 전격적으로 해야 된다. 압수수색은 전격성이 없으면 안 하는 건 한번 못해요. 예. 괜히 가서 한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쪽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틀 뒤에 압수수색하겠습니다. 대비하고 계서 이럴 수 없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 그 초기 검찰 수사 제일 욕먹은 게 뭐였어요? 압수수색 질질질 끌다가 나중에 결국 여론에 떠밀려 갔더니 저 핸드폰 바꿨는데요. 뭐 컴퓨터도 가장 다 기본적인 게 핸드폰 압수 아니에요. 네, 그리고 컴퓨터도 저 다 포맷하고 새로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병우 수석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야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심지어 압수수색을 하러 올 걸 미리 감청에서 알고 있어요. 내일 온답니다. 오늘 뭐뭐 치우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압수수색에서 우리가 결백하다는 걸 역으로 더 증명할 수 있습니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니 김태현 변호사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건 범죄가 맞아요. 왜냐면 야. 그러니까 이제 뭐 댓글이 그것이 뭐 정치계의 목적이 있든 댓글이고 아니고 그건 차치하고 다 그건 별건 나중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정치 그 댓글의 문제에 대해서 뭐 야 이거 뭐 정치 개입 왜냐면 그 김관진 전 장관의 같은 경우에 어떤 범죄 소명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서 석방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정치 개입이냐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여론이 바뀌어? 이건 정치 개입 아니야. 뭐 볼 수 있는 여지도 예.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얘기고 일단 자료는 다 취합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 법원 가서 그것이 정말 정치 개입으로 구속된 사안인지 아니면 집행유예 석방된 사안인지 정치 개입이 아니고 사이버에서의 정당 활동의 무죄인지 그건 나중에 가려지는 문제고 일단은 그걸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취합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증거를 다 모아야 되고. 그럼요. 조사해야 되고. 그건 맞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기무사무소에서 감청을 해가지고 우리 내일 온다고 치웠다. 이건 진짜 국기문란 행위가 맞아요. 이거는 뭐 이 SBS 단독 보도 SBS 단독 보도한 거니까 사실의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이게 진짜 만약에 정말 100% 사실이라면 이건 기무사는 심각한 거죠.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제 나오고 그리고 예, 이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거 내부 고발도 아니네요. 그 국방부 TF에서 자료를 그 노트북을 복원한 거죠. 복원시켜 네. 보니까 네. 그런 보고 충격적인 게. 문건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감청 통해서 언제 압수수색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라는 그러면은 보고 문건이. 누가 감청 지시를 했느냐? 이제 누가 그게 핵이에요. 그게. 그걸 밝혀내는 게 이번 저는 어찌 보면 이건 댓글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왜 또 그런 이제 기무사 터지네. 네,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MB가 명백하게 증거인멸이니까요. MB가 최근에도 기무사 골프장에 막 왔다 갔다 하는 테니스장이. 테니스장 기무사 골프장 없습니다. 그거 보면 결국은 지금 MB 수사 중에 그 기무사 군 댓글 부분은 기무사의 어떤 좀 고위 인사라든지 아니면 옛날 MB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 좀 뒤를 봐주고 있지 않는 이런 의문이 지금 제기되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걸 감청하고 보고한다는 게 사실 웃지도 못할 상황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네. 자신의 처갓집 문제, 자신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을 시켜서 추명호 국장을 시켜서 국정원을 시켜서 이석수가 뭘 하는지 사찰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큰 건 아닌데. 사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구속된 결정타 그건데요. 네. 왜냐하면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참 불분명하다. 저번 주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 아무리 불분명해도 네 거 하고 있는데 잠깐 그걸 터는 안 되지. 지난주 결과 예측에 대한 상벌이 있어야지. 왜 얘기해가지고 아니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은 영장 기각된다.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고 높다. 여기는 여기 기각된다, 100% 기각. 100%나 괜히 커피 괜히 사줬네 이거. 제가 맞췄잖아요. 예. 근데 맞췄죠. 발부 아닙니까? 예. 아니요 지난주로 우리가 지난주로 왜 이렇게 점검을 안 하고 지나가지? 아니 슬쩍 넘어가려고 티를 아니 좀 누가 하기요. 내가 이거 오늘 할 것을 내 머릿속을 미리 이게 그 도감청한 거 아니야? 어저께 우리 작가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예. 내일 아이템 뭐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 안 했어요. 저하고 저는 왜 상의 안 합니까? 해요. 그지? 아니 근데 사실- 아이템 상의 안 해요. 이제 사실 솔직히 왜냐면 우리 작가분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는 그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우병우 전수 영장 발부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백 변호사랑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예. 밥 먹어서 둘이 반성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잘못 맞췄네. 예. 아까 그걸 놓친 거예요. 백 변호사 얘기했었잖아. 민정수석 업무 범위 얘기할 때 그 예. 셀프.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 가지고 예. 야 거기 좀 뒤져봐. 본인 이거에 것 때문에 저희가 놓친 감청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본인 것 때문에 그거를 민간인 사찰을 네. 하겠다는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근데 건 오늘 그건 도저히 안 백성문 된다는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저 말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네. 검찰에 들어가면 지금 얘기하다가 자신이 둘이 잘못한 게 딱 나온 거거든요.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할 때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라.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또 기무사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병우 건으로 비춰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감추는 자가 법인이다. 네, 잘못이 없으면 압수수색 언제 들어오는 게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우리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압수수색을 하는. 지금 왜 또 우리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하는 들어오면 거야? 좋아요. 원래 일하는 사람들 압수수색하는 동안 일 안 하거든. 그래서 약간 쉬고. 네. 예. 근데 이게 또 기무사가 뭐가 있냐면 10월달에 셀프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자체 조사를 한번 했어요. 10월달에 기무사가 다 보니까 그 스파르타 그 댓글 그거 상관없는 거고요. 우리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럼 거기서부터 무언가가 다 이상한 거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지난번에 김관진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될 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아니 그래 그거는요. 예. 그러니까 그건 송영무 무슨 장관이 뜻이에요? 조금 뭐랄까 좋게 말하면은 사람이 되게 좋고 좋고. 수한 거고 예. 나쁘게 말하면은 정부적 감각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그건 정부 감각이. 김관진 전 장관이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는 뭐 아는 좀 알기 친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아니 선후배니까? 군에 있으니까 다 알죠. 네, 선후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같은 군인 출신, 장군 출신으로서 예. 어쨌든 인간적으로 내 선배인데 구속돼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마음은 괜찮습니다. 라면 이건 인간적인 소외를 얘기한 건데 예. 그런데 사실은 정부 감각이 좀 어마어마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적 감각이 부족한 거고 그 질문을 누구가 했냐면 김진태 의원이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 얻어 걸린 겁니다. 잘 됐다고 생각한다 이랬잖아요. 그 대답이 나올지 알았겠습니까? 근데 물어봤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걸렸네 이렇게 얻어 걸린 거고. 그러니까 송영무 전 장관이 죄송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그냥 정부적 감각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닌 아니니까. 것 같아요. 이게 군에 있으면 네. 이게 다 만나거든요. 이 해군에 있든 육군에 있든 뭐 만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같이 근무하고 만나기 때문에 또 어떤 동료의식이 있어서 그 답변한 거 사실은 모범 답이 있잖아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하면 되는데 예. 잘 되고 다행이다 이런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거의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그거는 김태현 변호사 안타까워요. 구속됐다가 적부심 풀렸는데 누가 저한테 물어와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을 한 그렇죠. 거죠. 예. 그 예를 참 잘 들었어요. 그렇죠. 예, 일단 그래도 20일 동안 TOP니까. 20일 동안 구속되어 있었으니까. 야, 그런데 이건 진짜. 그럼 이제 검찰이 또 여전히 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국방부 TF가 직접 조사를 하니까 군 내부의 사정을 못 들어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일 문제인 거예요. 국방부 TF가 이거 사실은 TF에서 증거를 줘서 공소 유지를 하고 검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 뭐 저도 군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군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좀 명료하고 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게 사실 생각이 민간 들어요. 검찰이 들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니까요. 예. 못 들어가죠 민간 검찰이 또. 그러니까. 쉽지 않은 관할 때문에 안 부분이다. 돼요. 근데 이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뭐를 수사해야 되는 그럼요. 게. 그러니까 증거 인멸 같은 거 예를 들면 예. 뭐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막 치우고 그거는 사실은 여기 번 다 합니다. 기업도 하고 개인도 하고. 이게 재벌들 옛날에 하잖아요. 세무조사 오게 네. 되면 뭔가 느낌만 좀 CBC에서 느낌만 좀 미리하잖아요. 네. 서버 다 그냥 다 아, 우리 그 왜 던지잖아요. 저기 영화 뭐죠? 그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외부자들요? 외부자들 말고 그 내부자들이요? 사기꾼 나오는 뭐 있어요 하여튼. 마스터. 마스터. 거기 네. 보면은 삥 돌면서 막 파지하는 거 나오잖아요. 예. 다 해요. 근데 이제 칼같이 요새는 복원을 하죠. 디지털 포렌식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압수수색이 내일 나올 것 같으니까 없애자. 그건 제가 절대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건 뭐야 그나마 범죄를 감추고 싶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성이 있죠. 아주 예. 그냥 좋게 해석해 줄 인정을 수도 해도 있으나 이해를 해도 그 아는 과정에서 이거 아무래도 촉이 내일쯤 나올 것 같아 없애자 이게 아니라 예. 감청을 해봤더니 내일 나옵니다. 이건 천양지차죠. 감청 자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물론 거죠. 아니, 사실은 도청이지. 도청. 감청이 네. 아니지 그는. 물론 도청이지. 이건 박지훈 변호사가 잘 정리를 해주겠지만 예. 기무사가 그건 제가 그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무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원래 이 기무사라는 업 자체가 도감청이 도감청 기본 업무야. 그러니까 하니까 아니에요. 하다가 얻어 걸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으나 설사 그게 그들의 뭐 업무 범위라 하더라도
그냥 자기들 수사에 어떤 들어오는 그것을 도감청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없애십시오 이렇게 했다? 야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사실 수사하는 게 아니 맞아요.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우리가 불법적으로 하니까 네. 그냥 뭐 구두로 해갖고 내일 모레 들어오는데 이것도 아니고 문서로 보고를 해갖고 들어보니까 내일 들어온다는데요.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하지만 보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무사령관이에요? 그거는 뭐 아직 확인 안 되고 그거 있는데. 찾아야 되는데. 근데 또 똑같아요. 기무사나 국정원이나 감청하려 그러면 국가안전보장하고 어떤 수석 판사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감청하는 건데 기무사가 뭐 건방지게 저기 상급 몰랐는데 기관을 묻는 거예요. 지금 도청한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80년대나 있었던 70년대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봐야 국방부 되겠죠. TF를 도청을 한 거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맞아요. 상급 기관을 도청을 한 거네. 지금 보면 그렇게 쉽게 말해 보는 게 맞죠. 조사기관을 도청한 거죠. 감청이 조사기관을. 감청이 아니죠. 도청이 쉽게 말해서 그 김태현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을 도청한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도 또 이런 게 그 정치권을 설명하면 이렇게 이런 게 재밌어요. 구의원을 공천 줘야 되는데 저 공천을 배제하려고 이러저러한 걸 조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데 구의원이 그 국회의원을 또 미행을 한 다음에 저기다 공천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딱 그런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이게 SBS 단독 보도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을 정도예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티어소 도저히 아니세요? 그쪽도? 예?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지금? 아닌 걸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냥 막 지르지 죄송합니다. 마세요. 예. 예. 아무 말-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이런 변론 대잔치예요?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믿기지 않는다. 세 분 변호사가 이게 심각한 사안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공감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주 쉽게 또 비유를 하면 이런 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뭐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는데 검찰에 수사를 받는데 예. 국정원이 중앙지검장, 차장, 부장을 다 도청해서 원장님 내일 나옵니다. 오. 피하십시오. 이거나 비슷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러저러한 거 물어본다고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증거는 이렇게 인멸하고. 너 어떻게 아냐? 저희가 감청했습니다. 이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무사 뭐 이러니까 이제 용어가 좀 낯설어가지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 헷갈리실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네. 이런 그렇죠. 구조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네. 엄청난 일이에요, 아닌 일이에요? 엄청난 그러니까 일이죠. 지금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쓰는 군대 전화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얻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거 듣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서 그걸 묻죠. 불법이죠. 뭐 그걸 그게 설명해 합법일 줘야지.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설명은 그래요. 뭐 그 어떤 통신 비밀이라든지 국가 안전 보장 때문에 이게 감청하다가 얻어 걸려서 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소지가 제가 아까 커 말씀드린 보입니다. 그 부분이잖아요. 예, 잘 분명 모르- 기무상 그렇게 얘기할 예.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얻어 저는 걸렸다. 김무사의 고유 업무다 이거. 네,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재판이 진짜 터진 거네. 그러니까 그 기무사의 얻어 걸려서 그 도감청 로또 어떤 맞고. 그거에 대해 제가 몰라서 이제 아까 박지훈 변호사한테 다 위법이라는 얘기했는데 거죠. 이게 위법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요. 영장이 없는데 들으면 안 돼요. 남의 말을. 자, 백승문 변호사님 네. 그렇게 되면 네. 이게 지금까지 이제 결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무사의 그 정치 관여, 네. 댓글 개입 문제 이게 급물살을 타고 가고 있어서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구속, 그다음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구속. 네. 그러다 구속적 부심에서 나오면서 김태호 기각 그러면서 네. MB한테 가는 선이 딱 끊겼죠. 끊겼다라고 하면서 망연자실하고 썼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또 다시 또 하나의 반전이 되는 거죠. 반전이 되면서 반전이 김관진 되는데 임관빈을 구속시킬 수 있는 건이 나오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관진 전 장관하고 임관빈 전 실장이 여기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그건 지금으로 아니죠. 봐서는 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스파르타 그 댓글 부대가 스파르타였다네요. 여기 또 기무사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무언가 은닉하려고 했던 증거들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 이걸 잠깐만 도대체 찾아냈는데 네. 김관진 임관빈에 대해서 몰랐던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그럴 수도 댓글 있죠. 개입. 그러면 추가 그러면 다시 영장을 칠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선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까 박지훈 누구냐?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막 듣다 얻어 걸렸어요. 로또다 로또 이게 누구냐? 아니라 누군가가 누구냐? 지시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지시한 사람을 찾는 게 일단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이 지시자를 찾으면 또 그 윗선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또 하나의 전기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네요. 그렇죠. 답답합니다. 예.
뭐 답답해요? 저희도 한 있으면서 항상 걱정되는 게 군 전화만 하면 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지거리고 뭐 이러거든요. 혹시나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전화할 때는 약간 비밀 얘기는 잘 안 합니다. 특히 수사를 할 때는 그 전화를 안 해요. 직접 그래서 군대에서 통신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듣고 있으니까 좀 비밀 얘기하지 조심하라 마라. 이런 뜻도 있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저희도 제가 군 검사할 때도 사실은 누가 들어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직접 구두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전화기로 필답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상급 기관에 조사받는 피조사 기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새로운 건이 그 증거가 나오게 그렇죠. 되면 김관진 인간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싶은 청구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뭐 새로운 게 나오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저는 새로운 게 나올까 싶긴 해.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요새는 대부분 이제 모든 서류를 이제 그 서류 하드 카피라고 하잖아요. 하드 서류도 카피. 넣어놓고 소프트 카피에도 이제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서류 파쇄한 거는 복원을 못 하는데 대부분 지운 거는 요새 디지털 프로세스로 그럼요. 칼같이 복원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군 기무사에서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 부대 다 파일 지웠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미 다 복원을 좀 해놨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증거 나오고 이건 변론으로 하고 그것을 감청을 해가지고 정보를 알아내서 보고를 해서 그 파일을 지웠다. 저는 그 부분을 먼저 문제를 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웠던 파일은 대부분 복원돼 0890님 있을 너무 거예요. 재밌어요. 웃을 일이 없는데 방송 듣다 보면 웃게 되네요. 날도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3변시대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3변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국정원 얘기하다가 날 셀 뻔했어요. 기무사. 기무사 얘기죠. 예. 기무사 조금 얘기하다가. 다릅니다. 예. 거기라고 다 나쁜 짓 한 놈들이요. 네. 욕을 했네. 놈이 욕인가? 어? 나쁜 짓 한 X그레이 되는데. 나쁘지 한 사람들. 아, 방송이니까 사람들. 방송용어로. 기관들. 예. 이게 놈 그럼 욕인데 놈은 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영화 또 놈놈놈이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방통위에서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잘 모인 사람 밖에서 PD 안경 벗고 진짜 없어 자기들끼리 잘 논다 잘 논다. 관자놀이를 이렇게 관자놀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정한성 PD인 것 같아요. 왜요? 예? 에이스예요, SBS. 근데 불쌍해요. 에이스. 항상 긴장해서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왜 에이스인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치즈에다 발라 먹잖아요. 웃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예. 와인 안주. 박진 변호사 깊은 한숨을. 예. 자, MB 포토라인에 살 가능성 절대 없다. 이재호 의원이 한 말씀. 생일 잔치 때 이재호 의원이 이재호 의원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만난 적도 있는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뭐 하더라고 지시한 거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서 뭐 성대모사 지시한 거 근거. 지시했다는 그 내용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이래도 물어보고 저래도 물어봤는데 본인 스스로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MB가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드러난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비록 12월 때는 안 되지만 설 전에는 저는 가능하다. 아니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직위. 그렇죠. 맨날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한 얘기하고 조폭 논리라고 하는 거 네. 아니에요? 보스는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미 지시한 위치에 있었다. 그렇죠. 근데 동의하세요? MB 전 포토라인. 잘 모르겠어요. 그 왜냐면 예, 자꾸 틀리니까 이제. 이것도 또 파장이 또 있을 예. 발언들을 제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진짜 제가 정말 궁금해서 궁금해서 예. 예를 들어서 MB가 박근혜 당선이 중요하다 비슷합니까? 예. 안 비슷해요? 똑같았어요. 비슷하지? 나 산한 줄 소름 돋았어. 박근혜가 당선돼야 된다. 박근혜 당선이 중요하다. 문재인을 망가뜨려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뭐 댓글 좀 달고 하라고.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해요? 네. 댓글 좀 달고 좀 하라고. 그래서 오더가 내려갔다 칩시다. 예. 이거잖아요. 이제 검찰에서 보는 게. 그리고 오더가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 김태호 기획관이 확 큰일 나네 그러고 이제 김관 장관 찾아가고 이제 야 댓글 막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기에 숫자가 너무 작아요. 갑자기 침묵이 흐르네. 댓글의 숫자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김관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저 의문이에요. 저는 네.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의 피의 사실을 보면 이제 별주에서 댓글 쫙 붙거든요. 예. 그 전체 댓글 중에서 정치 개입했다는 거. 거기에 뭐 이제 뭐 강정마을 문제도 있고 뭐 한미 FTA 문제도 있으니까 그게 정치 개입이 맞냐 안 맞냐 뭐 다투는 사람도 있잖아. 어쨌든 검찰 거 다 인정한다 하게 되면 전체 댓글 한 1.5%거든요.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법정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2%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이버 사람 활동 기간에 비춰보면 하루에 한 10개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VIP가 막 댓글이 중요하다. 이렇게 오다가 내려갔어요. 그럼 와그닥 더 했을 텐데. 그러면 야 VIP 어느 정권은 그렇잖아요. VIP 지시하니까 계속 댓글 달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저는 작아서 만약에 VIP 5도 내려가가지고 쫙 이렇게 되는 거면 댓글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전체 댓글에 아무래도 20%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5도가 내려간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죠? 네, 그 부분이 진짜 어려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어제 이제 뭐 김기춘 전 실장부터 조현선 전 장관까지 어제 이제 구형이 있었는데 1심 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가 인정이 안 됐어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예.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받았다는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든 국민이 생각할 때 이거 뭐 국정 운영 기조가 뭐 종북 척결이면 김기춘 실장이랑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겠지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VIP 지상으로 뭔가 나왔는지가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1심 때 그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관계 인정이 안 된 거 가지고 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대중이 바라보는 관점과 법원에서 바라보는 증거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 의제원이 뭐 한 얘기도 그런 취지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 명확하게 뭐 댓글 뭐 좀 달아보지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포괄적으로 이런 걸 명령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실 위로 올라가려면 김관진 전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그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까지 지금 명쾌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어준다 보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정밀하게 올라가야 될 부분에서는 이미 지금 딱 막혀 있는 거죠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해갖고 다시 한번 수사하라고 기무사가 감청한 게 이제 또 튀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자, 수사라는 건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꼼틀꼼틀대거든요. 싹 만지면 커지기도 하고요. 김대중 선생님이 생활한 것 같아 깜짝 돋았어요. 살 만지면 커지기도 하고 싹 하면 툭 터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을 뭐 MB가 수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 지시를 증거 찾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포괄적인 지시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 다른 증거를 통해서 아마 그 둑이라는 거는 곧전 무너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시호님 이게 아주 궁금한 건데 이거 제가 저도 이제 그때 출국할 때 이동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 해봐야 뭐 1.몇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생략된 말이 1.5%쯤 될 정도면 대통령 지시라기보단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다. 요거 제가 이제 질문에 답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도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시원 청취자 이시원님께서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댓글 개수가 중요한가요? 그런 작업 자체가 문제 아닌지 유유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댓글이 전체 1.5%건 0.0001%건 정치 개입에 대한 댓글이 하나로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치 개입이죠. 그렇죠. 정치 개입이죠. 물론 개수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계도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이시원 청취자분님의 말씀에 맞는데 시청자라고 해서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시원님.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하는데 댓글 개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뭐 실제로 이거 한 사람들 지시를 내는 사람들을 처벌받는 건 맞는 거고 문제는 이제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 제가 표현하기로 VIP의 오더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게 내려갔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려갔던 어떤 명확한 물증 문서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증언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내려갔다 치면 또 내용도 많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서 퍼센테이지 그래서 얘기하는 그게 거다. 없으면 이제 주변 정황들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아니 우리가 오더 내렸으면은 그만큼 했겠어요. 더 많이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깨기가 검찰이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는 불법이고 그럼요. 정치 관여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그 대상자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지만 그 위에서 과연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MB가 그렇죠. 구체적으로 시켰겠냐.
그렇게는 양이 너무 적다. 논리죠. 그러니까 지금 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 것처럼 설득을 좀- 오해하신 분들이 예.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댓글 작업 자체는 진짜 1%건 0.1%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선까지 지시가 있었을까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생일 잔치 할 때 백성훈 변호사님 네. 다스를 왜 나한테 묻느냐? 그럼 이제 다스 내 거 아니다라고 온천지에 선언한 거예요? 다스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지금 최근에도 다스 관련 보도들은 계속 나오죠. 그렇죠. 뭐 운전기사분부터 예. 뭐 다스는 MB 겁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 안에 또 꼭지 따져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다스가 사실 저는 이 조금 전에 했었던 그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보다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게 훨씬 커요.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듣기가 더 큰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BBK까지 연결되는데. BBK 어디서 도곡동 많이 땅 듣던 차명 얘기인데. 도곡동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차명 의혹, 다스, BBK까지가 이렇게 해결하기로 쫙 그렇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개예요. 개. 근데 거기서 다스의 개. 예, 개. 거기서 다스가 누구 겁니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세 개가 한 큐에 엮여요. 한 큐라는 표현 써도 되나? 아, 괜찮아요. 뭐 당구장 네, 쓰는 게 한번 칠 때 이렇게 세 개 다 맞추는 한 큐에 싹 엮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다스 부분이 밝혀지면 안 되나 보네요. 돼요. 왜냐 Q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QUE 줄을 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역하게 되면 한 묶음으로 네.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MB가 지시했다 지시하지 않았다는 어찌 보면 예. 이거는 조금 입증하기 쉽지 않은 곁다리라면 이 다스 부분은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거든요. 예. 진행 중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니 지금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안 나왔는데 예. 왜 검찰은 다스 안 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고 부분은 있어요? 뭐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은 대답하기 싫으실 것 같고 검찰에서 머지않아 밝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스는 이게 만약 문제가 되면 한 Q로 몰아치기가 가능하다. 네. 아. 1타 3피라고 하죠. 이거. 1타 3피. 쌍피도 아니고 3피. 1타 다피. 자, 이제 슬슬 그래서 이제 다스까지 터지게 되면 이제 사건은 커지고 근데 오늘 충격적인 얘기네요. 그 사이버 감청한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어디로 튈지 이런 걸 두고 일파만파. 수사는 생물입니다. 물결은 일기 시작했다. 수사는 생물입니다. 예, 생물이라는 얘기 그만하고 살살 커갑니다 지금. 네. 점심시간 다 되는데 지금 생선구이 먹고 싶어요. 그만해 생물하고. 자, 홍준표 대표 금요일 22일 상고심 판결 어떻게 됐는지 이제까지 상황만 잠깐 얘기해 주시죠. 홍준표 대표가 이제 경남 기업 성완종 예. 죄송합니다. 성완종 이완종. 회장한테 불법 정치자금 받았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무죄가 됐죠. 무죄가 된 이유는 그 메모가 증거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그 상무죠. 윤모 상무가 사실 진술을 좀 번복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고 22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예. 저는 보통 자 1심에서 이제 무죄, 유죄. 2심에서 무죄, 그럼 3심에서 지금은 무죄인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현재 무죄를 우리 사람이 뭐 보면 유죄 무죄 유죄 가지만 이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죄 무죄 무죄가 많고요. 무죄면 근데 다음 유죄가 되면 유죄. 자꾸만 무죄 유죄 그러니까. 그러니까 2심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무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높은데 아하. 그 한명수 총리 건도 비슷하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이 사건 사실은 메모의 증거 능력하고 뭐 녹음 파일의 증거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법률적 쟁점은 사실 되는 거거든요. 홍 대표는 쟁점이 어디 있나? 내가 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저는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 아까 홍준표 맨날 대표가 그러면 모르고 알면 알게 얘기해요.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아낸지 안 받아낸지 그건 제가 그건 우리 어떻게 알 알아요? 수가 없고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예. 그 있는 대로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저는 80한 90%의 확률로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건 아하.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서 뭐 이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이게 대가성 있는 뇌물이냐 아니냐가 쟁점이면 그건 법률성 쟁점이니까 대법원이 판단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심플하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받았냐.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거든요. 예.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판단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무죄만. 그렇죠. 그러니까 상소심의 판단에 거의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이제 저기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던 한명숙 대표 건이 전 예. 대표 건이 항소심 유죄 그대로 간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랑 똑같은 케이스가 박지원 의원이 예전에 1심 유죄, 맞아요. 2심 무죄, 무죄? 근데 대법원 그대로 무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심이 나온 결정대로 대법원이 그렇죠.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훨씬 높다. 사실관계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한 85%에서 90% 확률 저는 무죄 나온다고 보고 예. 나머지 10%는 뭐냐면 이럴 수는 있어요. 봤는데 뭔가 사실관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하. 야 니들 다시 해봐. 좀 이상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럼 서울 고등법원 내려갑니다. 다시 해야 돼요. 요게 한 10%에서 15%. 한 7, 8% 되는 거고 나머지 2%는 뭐냐면 홍준표 대표는 최악. 파기 자판. 이건 그건 뭐냐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주 낙지만. 파기 자판? 이건 뭐냐? 대법원 파기하고 보니까 지가 직접 판결해 이거 돌려보내고 뭐야? 거예요. 안 돌려보내고. 이거 저 윤승모 진술 맞잖아. 고등법 무조건 잘못한 건데 다시 할 것도 없어. 우리가 할게. 유죄. 그럼 유죄면 구속이에요. 와. 이게 이제 파기 자판 확률 굉장히 낮은데 그래서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85% 90% 유죄. 85% 유죄. 무죄라면서. 무죄. 10 한 2, 3% 파기 환송. 예. 한 1% 파기 자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자, 이거는 뭐 저도 김태현 변호사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의 그 판결의 구조 자체가 유죄, 무죄, 유죄 이런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2심 판결대로 3심은 네, 그대로 그러니까 간다. 원심 유지가 많기 때문에 가는 건데 뭔가 새로운 게 더 나온 건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렇다면 아니 그 이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증언을 좀 번복시켜 줘라. 자기한테 유리하게. 네. 근데 뭐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그거는 예. 영향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실체가 결국 안 나왔잖아요. 예. 그게 뭔가 실체라도 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 실체도 없고. 근데 뭐 홍준표 대표의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쨌건 성완종 회장이 사망을 하면서 진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성완종 쉽게 말하면 보통 비망록 그 리스트. 네, 그렇죠. 뇌물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준 사람의 말이에요. 예, 뇌물 돈 준 공여자. 사람이 제가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줬습니다가 제일 중요한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냐 아니면 신빙 그렇죠, 또 혹은 그렇죠. 신빙성 있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말할 분이 안 계신 그 거예요. 어찌 보면 돈 준 사람이 지금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 실제 저도 모릅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법정의 입증의 증거. 애시당초 처음부터 한계가 좀 설정이 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저는 거죠. 달리 보는데요. 예. 1심 판결이 저는 조금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많습니다. 죽기 직전에 했던 메모하고 죽기 직전에 자기가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했던 녹음 자료가 그게 거짓이라고 볼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신빙성이 1심은 더 그렇게 봤나요? 그렇게 봐고 신빙성이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윤승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승모가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완구하고도 달라 보여요. 이완구는 전달했던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사람이거든요. 한 번 더 판단할 여지는 사실 있지 않을까. 그 이 시간 정도 왔다 그러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생각합니다. 파기환송되면 그쪽 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만약 파기환송되면 홍준표 변호사는 홍준표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죠. 맞아요. 맞아요. 변호사 맞아요. 홍준표 대표는 정치적으로 확 위축되겠나요? 어떻게 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기 자판, 그러니까 제일 자판은 확률적으로 안 파기 하지. 자판 되면 그 구속되는 거니까 예. 그건 뭐 끝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서울노동법원 파기환송되면 유죄 취지로 되면 예.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이니까 구속받아야 되거든. 대법원한테 의견을 예.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사실 검찰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럼 시간의 문제도 결국 유죄 나온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홍준표 표정 굉장히 흔들리겠죠. 예. 좋아할 사람들 많겠죠. 친박들 좋아할 거고. 일단 지금 네, 유효의 최고위원 좋아할 유효의 거고. 최고위원이 또 한 번 우실 거예요. 사표 규정 결국 또 한번 하는 보실 나의 거야, 손을 들어줬다. 네, 그러면서 뭐 또 좋아하겠죠. 그리고 홍준표 또 의문에 일패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의문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냥 정수명이 패요. 그냥 무너지는 의문 거예요. 없이, 무너질 의문 없이 수도 일패예요, 있죠. 그거는. 그리고 한국당은 당내가 굉장히 내용에 휩싸일 거고. 예. 그럼 홍준표 그 대표.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뭐 그건 뭐 본인 생각이고 예. 그럴 수도 아니 있는 느낌 거죠. 생각도 아닌 느낌, 느낌이에요. 예. 이렇게 속이 부러워갖고 머리가 아까 귀가 찡하고 아프더라고. 그럼 저희는 아이템 폭발하는 거죠, 그냥 예. 아이템 폭발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은 저 자유한국당 굉장히 내용에 시달릴 거고. 예. 그러면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아직은 뭐 구속된 것도 아니고 그렇고 있지만 예. 그러면 당장 홍준표 대표 대표직 내로라는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고 당은 완전히 자중지라는 이제 빠지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죠. 예, 알게 됐습니다. 자, 속보입니다.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죠. 안철수 대표가 11시 15분 방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바른정당과 통합 관련 전당원 투표 제안을 했습니다. 통합 반대 확인되면
대표직 사퇴할 것이다. 근데 전당원 투표제는 원래 이게 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전당원 투표 제한하게 되면 당원 당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바른정당 당원 당규가 제가 모르는데 예. 뭐 어제 이제 보도 나온 것들을 보면 예. 뭐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게 이제 합당과 마찬가지니까 예. 의원총회에서 해결할 게 아니고 또 당당대회로 가야 된다. 전당대회로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전당대회로 가면 대의원 투표 아니에요? 근데 그 당원 당규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대의원이겠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장성 기자가 예. 전당대회에서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하게 되면 호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불리하니까 전당원 투표제로 가자고 제안하고 당내에서 이것을 이쪽으로 당원 당규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예. 전당원 투표가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원총회라든지 그렇게 되면 호남 중진들에게 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쉬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그 전당대회에서 1차 투표에서 안철수 대표가 승리해가지고 지금 그 당대표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런 절차를 가지는 것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마 예. 안철수 대표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나가려면 나가세요. 예. 내가 나가란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죠.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세요. 라는 얘기들. 그건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안철수 대표가 집거를 끝내고 전당대회 나올 때 처음에 나올 때 출사표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한 얘기가 딱 두 마디가 있습니다. 당을 자기가 대표가 되면 젊은 정당,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변호사들 다 들어가야 되네. 네. 전국 정당의 반대는 뭐죠? 호남당, 지역정당. 호남당이죠. 젊은 정당의 반대는 뭐죠? 중진당입니다. 그때부터 아마 안철수 대표는 본인의 당대표가 되면 호남 중진들과 결별할 거라 저는 마음속에 있었다고 보고 호남 중진들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기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네. 근데 안철수 대표 알겠습니다. 나름 뭐 파이팅이 훨씬 많이 자신감이 들어간 있는데 예전보다. 저는 네. 이게 될지도 의문이네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원 투표 당을 사당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냐? 이거 말이 이렇게 안 된다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있죠. 또 바로 직전에 호남 중진 의원들, 호남 의원들이 만약에 통합을 강행하면 다 탈당하겠다. 탈당하겠다. 근데 수가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지역구가 비례대표원들 다니까 빼고는 20명 비례대표원들 정도 될 것 빼고는 같아요. 거의 호남권 의원들은 다 나간다고 그렇죠. 봐야죠. 2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울에 그 인천 쪽에 하나, 그다음 김성식 의원, 근데 이제 비례대표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원들 나가 열sem이니까. 혹시 나가면은 또 의원직 상실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 통합하게 되면 또 바른정당 의원들도 다시 다 근데 저기로 갈 거 아니에요. 김무성 쫓아서. 근데 그건 좀 상황은 약간 다르고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가려면 나가. 그런데 니네 못 나갈 걸? 왜? 나가서 무소속 연대로 교섭단체 20명을 넘을 수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안 될 경우에 그럼 나중에 민주당 들어가야 되는데 예. 민주당은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왜? 아니 이런 가능성도 있죠. 모르죠. 아니 아니요, 저는 저는 당에서 16명쯤 나와. 그러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불쌍해 우리 같이 하고 아니요, 싶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5명 않아요. 나왔고 또 무소속연대 왜냐면요. 하고 교수단체가 돼. 보세요. 이런 정치적 역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당이나 호남 중진 의원들은 예전에 같이 있을 때 당시에 문재인 대표한테 반기를 들고 나간 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컷오프 그렇죠. 대상자들이 컷오프 많았어요. 대상자 많았어요. 네. 다선 의원들 아닙니까? 누구 여기서 실명 다 거명할까? 컷오프 대상자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대충 다 짐작 가죠. 예. 네. 근데 지금 이 대선을 거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막 돕던 사람들 지역에 다 임명이 됐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들과 관계 어떻게 설정하죠?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받기는 쉽지 민주당에서 않다. 받지 힘들어요. 그래서 못 나가니까 나가면 네, 나가라. 나가려면 나가라. 그리고 만약에 알겠습니다. 나가면 예. 우린 바른정당으로 채워도 교섭단체 충분히 되라는 게 안철수 대표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문고리 2인방의 배신. 아호. 이것도 어찌 보면 이재만 안 본 건 예, 안 본 건 이재만 두 선수가 지금 배신 칼을 들었습니다. 뭐 예상은 충분히 됐던 잘하고 거였는데요. 있습니다. 싹둑싹둑. 아니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저 이재용 부회장 거기 재판 나가서도 또 한 칼 날렸잖아요. 예.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독대가 2014년 9월 15일 이전에도 있었다. 예, 그때 이전에 명함 있었던 받고 거. 전화번호도 줬다. 뭐 이것까지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 재판. 예. 본인 재판에서 이 둘의 진술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저는 전혀 모르고요. 뭐가 억울한데. 봉투 받아오라니까 받아왔고요. 받아왔는데 그 안에 좀 딱딱하게 있어서 그게 돈인지도 잘 몰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오라 그래서 갖다 줬고요. 예. 두 번째 돈이 또 왔을 때 그때 내려 보내줘가지고 보니까 어이구 이게 돈이었네. 근데 돈은 저는 한 푼도 안 쓰고 잘 몰라요. 예.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시켜서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 썼고요. 저는 모릅니다.로 이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모든 이 관련된 국정원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했을 뿐 우리는 모른다. 예. 이제 한 발을 빼고. 근데 안봉근은 박 전 개인적으로 또 대통령한테 미룬 1,350만 원이 또 얼마 네, 받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빼박이. 네, 그거는 제가 받긴 했는데 그 대가성은 없었어요. 그냥 그건 말 그대로 주장입니다. 참 불쌍해요. 예. 이렇게 그렇게 따르던 문고리들이 지 살자고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또 나와가 잡혀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한번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살자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그래도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감옥 힘들어요. 이게 모든 게 몰리면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구형 자체도 무기징역까지 가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들 예상들을 많이 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건. 왜냐면 이제 TR죠 보니까 그런가. 야 결정될 때 조용조용히 얘기하네요. 결정될 때 한번 훅 나오네. 이게 왜 그냥. 그러냐면은 전 진짜 몰라서 말씀드린 건데 20년 구형했잖아요 최준실 씨한테. 25년. 25년.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죄가. 예. 근데 문제는 차이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나쁜 거는 대통령이니까 예. 최종 책임자라는 거. 근데 좀 나은 거는 돈을 뇌물에 직접 받은 사람이 최순실 씨 박정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검찰이나 법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박준 변호사님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4부 알쓸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야근하셨어요? 네. 눈에 졸림이 톡 치면 눈이 확 잠길 것 같아. 네, 뜨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잡을 수 있나? 가 정철진 평론가님이 준비하신. 네.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예. 매주 주간 단위로 전국 서울 아파트값이 이제 이 뭐 상승률 하락률을 전하거든요. 근데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러니까 5월 이후 예.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까지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된다를 조사를 했더니 전국적으로는 한 1.3%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근데 서울 아파트는 거의 3%대 육박하는 상승률이 나왔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5% 후반. 그다음에 전체 수도권 중에서 분당이 5.98% 그러니까 6%니까요. 예. 6, 7, 8, 9, 10, 11 한 6개월 만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6%. 이게 주식이 6% 올랐다는 것과 집값이 6% 올랐다는 것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왜요? 덩치가 다르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가 주식을 뭐 몇 억씩 뭐 하는 분들은 적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역설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또 경제 쪽에서 내세웠던 게 부동산 안정화였었고 그 동안에 나온 대책이 이렇게 저렇게 그 대출 규제도 실은 부동산 규제거든요. 예. 6개거든요. 가령 619, 그다음에 82, 927, 124. 그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 이번에 나온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아직까지는 못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 평가로는요. 거래량은 확 줄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보통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이 자산 가격은 가격이 오를 때는 항상 예. 거래량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래는 반토막이 났어요. 없어요. 아예 반토막이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그 강남 일대는 없어요 거래가. 예. 그런데 체결이 되는 것들은 집 주인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가가 아니라 실제 체결가는 계속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동산 긍정론자들은 더 높이 뛰기 위한 하나의 소강 상태 국면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떨어진다. 발구르기를 하고 있다. 네, 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다 된 것이다. 턱까지 찼기 때문에 이러다가 와장창 무너질 것이다. 딱 그 어떤 변곡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정철진 평론가님이 양쪽을 소개하지 말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셔야죠. 저는 내년 1분기에 좀 많이 처음부터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가격 조정은 필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게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요. 뭐 두 채 팔고 세 채 팔면 10% 중과 포인트, 20% 포인트 중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히든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집 그게 많은 분들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집을 오래 보유하면 본인이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했다는 것으로 이제 특별 공제를 많이 해주거든요. 나중에 집 팔 때. 근데 이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예. 그렇게 되면은요, 보통 세금이
한 3배 4배 뛰는 겁니다. 6천만 원 낼 거를 뭐 많게는 4, 5억 정도까지 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1, 2, 3월에 네. 요동은 내년 1분기에는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저는 가격 하락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사분기 때 집을 장만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 아까 예. 계속 오를지 이제 떨어질지 얘기할 때 정말 그냥 듣기만 이제 속이 타요. 사실 저도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층으로서 결혼 몇 년 차예요? 결혼한 지는 좀 됐는데 집이 네. 저희 집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제 동생도 최근에 결혼했는데 작년에 집 사지 말라고 말렸다가 지금 옳게 얼굴을 쳐다보질 못하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모르니까 제가 떨어져 내 말 믿어 나 기자야 막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제발 신의로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사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집을 가지신 분들도 가지고 많기 있는 때문에. 분들은 안 떨어지길 바라고 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떨어지길 바라는데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적겠지만은 또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주거 난민이라고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있으면서 사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분들도 많은 상태에서 되게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나 또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떨어지길 바라죠. 떨어져야죠. 그렇죠. 진짜. 그래야지 좀 현실화돼야지 뭐 집도 좀 네. 사고. 근데 저는 뭐 발 당위는 뻗고 누울 아닙니다. 곳이 올라야 없습니다. 한다, 내려야 한다는 아닌데 제가 또 내년 1분기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측하는 것 중에 보는 지표 하나가 예. 전세 가격 좀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예. 근데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 전세가- 출범 이후 5월부터 12월까지 봤더니 전세가는 한 1% 정도밖에 이제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는 좀 잡은 거예요? 안정화가 됐죠. 음. 그 동안에 최근 한 5년 6년에는 전세가 많이 오를 때 연 8%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계약하니까 2년 지나고 나면 20%씩 뭐 15%씩 올라간 그런 게 5천만 원 나왔어요. 올려줘라. 네. 어? 근데 전세가가 안 오른다. 집값은 오르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포인트 뭘로 잡냐. 지금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기 시작했죠. 예, 이미 올 하반기에 나왔고 내년 1월부터 해서 줄줄이 폭 나오는데 서울에서 버티다 하는 분들이 다 난 간다. 경기도로 나간다. 간다 차라리. 왜냐면 거기 아직도 그 공실이 많이 있으니까. 네, 특히 뭐 특정 지역은요. 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테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했던 하나의 그 서울 아파트의 신화도 어쩌면 이 무너진다? 대규모 물량 폭탄에 약간은 받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저렇게 예측을 하고 좀 맞으면 괜찮은데 맞지 않으면 당신들 때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안 샀는데 그러고 이게 또 저희 녹음이 남잖아요. 예. 이런 거 아니 정말. 이건 역사적 근거예요. 예, 뭐 이건 논거에 하나님- 맞춰서. 이건 네. 하나님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에 책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정철진 선배 동공 아니, 지진이에요. 저는 뭐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저가 그거 안 했지만요. 저는 올라야 된다, 내려야 된다. 당위를 당위 빼놓고 없죠. 네. 당위 예측을 없고. 했을 때. 예측을 했을 아, 때. 네. 정세가 안 오르는 거 봐갖고 서울에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어쨌든 수요는 줄어드는 거니까. 네, 하고 뭐 또 제 자랑 같지만 예. 예측이잖아요. 제가 예. 2014년, 15년에는 대출 규제 막 박근혜 정부 때 막 풀고 최경환 부총리가 예. 막 예, 빚내서 빚내 집사라고 빚내서 했을 집사라고 때는 할 때. 사는 게 맞다라는 예측을 했었죠. 뭐 강의 때도 얘기한 그것도 자료에 지금 있습니다. 사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저는 그 당위는 안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지수로 보면은 또 지표들이 지표들이 전세가 안 뭔가. 올라가고 있고 네.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수요가 뚝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3월 30일 그때까지 다주택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예. 마음이. 예. 우리 그런 주위에 있는 다주택자들 좀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많이 당이죠. 흔들리셨으면 이러면 당이가 되기 예.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또 당해도 되죠. 봉도사는. 아 근데 이게 참 진짜 그 어느 쪽이 맞? 근데 전체적으로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집값이 이게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아요. 도쿄보다는 물가도 더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집값은 여러 가지 뭐 물가 수준이나 고려했을 때 높은 편이 맞고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신혼 부부들이나 그런 생활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예. 네, 떨어지는 게 맞다고 전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면 노무현 정부 때를 떠올리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잡으려고 해도 결국 계속 올라가지 않았어? 예. 근데 아직은 좀 급합니다. 평가를 그렇게 내리기에는. 평가 내리기에는. 예, 총평을 내리기에는 이제 한 반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급하고 제가 또 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예, 지금 남은 카드가 보유세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제인가요? 원래는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국토부에서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추이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뭘까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당국에서 이제 보유세 하나 남은 거랑 분양가 상한제 있고 보유세 남은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니까 막판 카드전에 일단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 하나 들고 더 있자라는 이제 그런 또 정부의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읽었습니다. 잡을 수 있는 카드가 한 2개 정도 더 있다. 2개 남았다. 2개 남았다. 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부동산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꾸 아니 왜냐하면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예. 개인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예.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집값이 다른 것들의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높은 것은 높죠.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표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 정도가 적정하다. 뭐 이런 조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그런 통계들이 더 많고 일단 체감에서 너무 높아요. 또 주거비는 네. 내수로 들어가는 돈에서 좀 포션이 그렇죠. 작아요. 그러니까 주거비를 많이 부담하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지주에게로 들어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소비 경제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어쨌든 줄어들고 예. 그럼 사회 경제가 살아나기가 좀 힘이 든. 그렇죠. 특히 내수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집이 많은 분들은 좋죠. 예, 이제 월세를 받아서 쓰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편중은 조금 기본소득 줘야 돼. 한 100만 원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그래 팍팍 써야 돼요 사회가. 자, 종국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법은 어쨌든 수도권에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된다. 서울이죠. 서울. 네,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 네, 강남.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네,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늘릴 데가 없잖아요. 아니죠. 강남 잡는 법 딱 하나가 있다. 뭐 시장 전문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압구정 현대를 예. 한 200층 저어버리는 거예요. 재건축을 허용해가지고. 오, 그러면 3년 내에 강남은 완전히 용적률도 높이고. 예. 이마 80층 허용하고. 아. 그러면 분명히 3년 내에 강남 집값은 잡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어떤 정부든 그렇게 1차로 허용을 하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익을 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일단 그렇게 이미 공급이 들어와 있는 있으면, 사람들은. 공급이 있으면 서울로 유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려고 달려붙기 때문에 일단 폭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탈출자가 나오고 예,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게 실은 그 어떤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도 다 했기 때문에 예. 그 정책을 못 쓰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서울로 이렇게 대고 몰려들면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죠. 적어도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가격은 떨어지겠죠. 더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또 발생한다라기 때문에 그 약을 못 쓰는 거죠. 그냥 세종시로 그 수도를 옮기고 저기 그 또 하나의 그 경제 도시를 휴전선에 만들어 거기 집 대거 짓고 거기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러려면 남북이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자, 권혜리 기자님이 가져오신 네. 소식. 이게 지난 18일 예. 2시에 시작된 서비스인데 이게 계속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계속 화제죠. 예. 이게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가 이틀 전부터 시작이 예, 됐어요. 줌이죠, 줌. 네, 줌.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말았어. 그냥 줌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페이지가 이제 열렸는데요. 기존에도 그 뭐 잠들어 있는 보험금을 찾아드립니다. 이런 뉴스는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휴면 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 지난 1년 동안 그 휴면 보험금, 예. 그러니까 휴면 보험금이라 함은 만기가 지나고도 3년이 지나서 그 말하자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들이었죠. 이거를 지난 올해 3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찾아가신 분들이 640만 명이나 됐어요. 오. 1조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이런 보험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뭐 페이지를 통해서 찾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내 보험 찾아주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기존에는 그런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 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했는데 예. 이제는 그 계약 기간 중이지만 중간에 찾아갈 수 있는 중도 보험금 그리고 이제 만기는 됐는데 소멸이 되지 않은 그 기간에 3년입니다. 지금은 그 만기 보험금까지 다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봤더니 지금 찾아가지 않고 있었던 보험금이 900만 명이 한 7조 4천억 원 정도. 보험금은 좀 이게 크잖아요. 규모가. 예. 한 사람 저도 어딘가 숨어 옛날엔 보험 그 관리사라 그래 뭐라 그래 그런 분들이 설계사분들. 설계사분들 네. 보험 들으라 그래갖고 뭔지도 모르고 들은 게
부지기수잖아요. 또 자동차 분명히 보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이제 예. 그 포털 검색창에 치시면 근데 지금 접속이 굉장히 힘든데 예. 지금 아마 들어가 보시면요. 네. 내 앞에 10만 200명이 오. 있습니다. 뭐 이것들 네네. 기들 자 그-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네. 했고 이제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가요. 네네. 그래서 7조 4천억 원. 900만 명.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 이래도 한 3조 정도가 남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휴먼 보험금 같은 경우 소멸시효까지 끝난 것들은 예. 이제 안 줍니다.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계속 금감원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찾아가라고 빨리 찾아가라 캠페인을 하고 찾아가라 있죠. 하는 것인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네. 전략이 필요해요. 네. 이거 예. 네. 그러니까 사실 7조 4천억 원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금액이 크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약간 숨은 숫자가 있는 게 그 7조 4천억 원 중에 5조 원 정도가 중도보험금이에요. 아, 네. 5조가 그리고 1조 2천억 원 정도가 만기보험금이에요. 1조 네. 2천억. 근데 이게 휴면보험금하고 아주 큰 차이가 뭐냐면 네. 휴면보험금은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현금의 현재성을 예. 따져봤을 때 빨리 찾아가실수록 이득이거든요. 근데 중도보험금하고 만기보험금 같은 만기보험금은? 경우에는 이자가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에는 완전히 그냥 잊으신 금액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본인이 알고 있지만 안 찾아가시고 있는 금액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중도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래서 나라에서 내놓은 팁은 뭐냐면 그 이게 2001년 네, 이 얘기도 조금 이따 드릴게요. 2001년 3월 전에 그 보험 약관에서 보면 예.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에 붙는 이자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어허. 요새 주지 않는 이자가 붙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파악을 하셔서 아 이거는 좀 더 두고 이 이자를 받아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계속 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그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근데 2001년 3월 이후의 계약은 일단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그 후에는 보험 약관이 바뀌면서 굉장히 이자가 미미하게 붙거든요. 그 중도보험금이랑 만기보험금에.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본인에게 유리할지 따져서 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곽경경님 내 보험 차주 좀 듣자마자 접속했더니 현재 제 앞에 대기자가 20만 명이 넘네요. 제가 아침에 들어갈 때 10만 명이 뒤에 대기자였는데 오. 그새 이게- 또 제 뒤에 2,100명 너무 많네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12월 18일 2시에 열었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근데 거기서 열어서 시연을 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열려. 자기네들 못 여는 거예요. 안 열죠. 그래서 찍어놓은 그 화면으로 설명을 다 했어요. 캡처된 화면으로. 예. 근데 저는 평생 안 들어갈 거예요. 이 언제까지 주는 거죠? 계속 줘요? 아니 그렇죠. 언제든지 오. 들어가서 파악을 하고 근데 휴면 보험금이 되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더 이상 붙지 않으니까 있는 예. 게 손해고요. 근데 봉도사는 안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2001년 3월 이전에는 예정 이율이 8% 9%짜리였어요. 네네. 근데 그때 주로 굉장히 많이 고리였어요. 가입을 했을 것 같아요. 예. 2001년 이전이죠. 그때 사업할 때니까. 2001년 3월 이전에. 3월 이전. 그렇죠. 다 예. 그때 가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아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이자가 계속 붙고 계세요. 어 그래요? 네. 그때는 만기 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예. 예정 이율이 50%거든요. 오. 8%의 절반이면 4%니까 아, 그러면 이것도 괜찮지. 나도 네. 나중에 나도 한 20년 뒤에 이제 노후자금을 찾아야지. 노후자금 찾아갖고 우리 그 PD 작가들 술 한잔 사야지. 그때는 헤어졌고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술 산다 그래도 그냥 돈이 굳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먹어야지. 끝까지 찾아갑니다. 아니 지금 사실 이렇게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워낙 접속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아, 나라에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뭐 몇 개월 있다가. 궁금하시니까요. 예. 근데 나라에서 얘기를 하는 게 예. 이게 19일까지 500만 명이 넘게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몰릴 거를 예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원래 기존에 휴면 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을 때보다 10배 정도로 서버의 그 캐퍼를 늘렸는데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답답하시겠죠. 지금도 계속 동시 접속을 시도하는 인원이 2, 3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 보험금을 찾아준다라고 하는 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보험 찾아줌. 대통령이 바뀌니까 참 찾아가는 서비스를 잘하네. 저도 왜 이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찾아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안 했고요. 네. 저도 모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찾아줌, 찾아주기, 뭐 찾기가 아니라 찾아줌.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어요. 괜히 센스 있잖아요. 아니 찾아줌. 저는 예? 찾아 드림. 꿈은 이루어진다. 찾아 드림. 찾아줌. 드림 들어가는 줌이도 그런 나온 것 상품도 있긴 같은데. 하죠. 예. 예, 예. 네. 그렇죠. 명명도 줌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줌. 줌.
줌인하게 되면 쫙 파고 들어간다 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독특해요. 영어 그 영어를 썼어요. 찾아줌. GOM 네. 줌. 줌이 아니라 줌. 굉장히 따라하고 싶은 발음인데 저는 그냥 한글 발음 유지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미국 갔고요. 네. Where is the Jew 그랬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미국 애들이. 왜 그러더니 아 Zoo. 그래서 이거 예. 지금 시스템 서버 증서를 그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4배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통합을 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편의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예. 계속 이제 단계적으로 실시되던 서비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회만 예를 들면 내 계좌 한눈에 같이 은행 내 계좌 계좌랑 한눈에는 네. 무슨 서비스예요? 내 계좌 한눈에는 보험금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뭐 보험, 계좌, 카드, 증권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아, 있는. 이거 뭐 돈을 찾는 건 아니죠.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죽어 있는 돈들. 네, 찾을 수 있어요. 오, 막 그것도 전에는 많다고. 조회만 가능했어요. 예. 이 어카운트 인포는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조회만 가능했는데 이게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50만 원 이하의 휴면 계좌에 있는 상품은 거기서 보시고 바로 다른 뭐 계좌로 이동을 하신다든지 빼신다든지 하시는 것도 이제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게는 우리 애들도 있을 거고, 야 이거 뭐 오늘 이게 훌륭한 방송인데 돈 되는 방송?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거 취재하면서 생각을 좀 한 게 예. 이렇게까지 많은 돈이 쌓일 동안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도 맞아요. 물론 그 만기 7일 전에 다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편을 보냅니다. 근데 보통 이사를 가시거나 하면 연락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보시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서비스인데요. 근데 또 잘 안 찾아가요. 네. 제가 그렇기도 97년에 하고. 첫 직장이 보험회사였거든요. 그때 수습할 때 한 일이 휴무보험 찾아가세요. 전화한 거였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진짜 안 찾아가요. 이거 네. 국가주 차원사니까 관심 찾으십시오. 갖는 게 찾아가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좋아졌어요 세상이. 살맛나요 이제. 근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생각을 하긴 해야 되지만 예. 다른 많은 서비스들은 이제 휴대폰 베이스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거는 주소 베이스인 거예요. 주소 베이스로. 그래서- 그것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네네. 있겠네. 그래서 내 보험 찾아줌 같은 경우에도 예.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하지만 앞으로 우편을 계속 보내서 찾아가라는 캠페인도 같이 병행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 휴대폰 베이스가 되면 좀 더 예. 편하겠죠. 그럼 네. 그 프로그램이 이제 업그레이드되면서 휴대폰에서 할 수 있게끔. 네, 지금도 증권사 수익률 같은 건 문자로 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개인정보 아하. 보호를 신경 쓰는 것과 함께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하원을 통과했어요. 네. 상원 통과할 전망? 일단은 저는 두 가지로 봐야죠. 예. 통과 되냐 안 되냐인데 예. 통과 안 될 경우에는 뭐 금융시장은 거의 초토화다. 아, 네, 이렇게 세제 보고요. 개편안 내용이 뭔데 간단하게. 감세입니다. 감세. 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법인세 35에서 20%로 개인소득세도 구간에서 낮춰주고 낮춰주겠다. 상속세는 2023년부터 한 푼도 안 에이, 받는다. 상원 통과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정말 힘든 초토화인데 예. 통과가 됐다. 예. 예. 그럼 이건 대형 호재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건 거의 재료의 소멸로 보기 때문에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그럼요. 트럼프의 감세 세제 개편안이 통과 안 되는 건 정말 월스. 강지 진짜 예. 나쁘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호재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리고 좋겠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게다가 그- 또 한 번에 뭐 예. 정부 디폴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인사하세요.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세요. 자,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